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141분, 처음 합의했던 90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8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에 따른 최근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표가 9년 만에 공식 의제를 갖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웃으며 악수를 나눈 두 대표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약 100분간의 양당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이 끝난 뒤 41분간 두 대표의 독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식 의제에서는 빠졌었지만 민주당이 정부가 정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과 관련해 이 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언급 대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여야는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지만 이 쟁점이 됐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선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금투세 이슈부터 꺼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폐지 대신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여야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과 제보 공작 의혹도 다 받겠다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또 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합의문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비공개 회담 때 본인은 의지가 있다고 말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한 대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두 여야 대표는 특히 정치개혁 이슈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자 이재명 대표도 정치개혁은 평등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불소추권도 함께 논의하자고 맞받은 겁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적 바람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언급하며 특히 재판 기간 중인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불복을 위한 것이란 발언도 했습니다.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겁니다.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최근 정부를 둘러싼 계엄령 이야기가 있다며 국회가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양당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서로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당초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도 훨씬 길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서로 화기애애한 악수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개 모두 발언 뒤에 2시 반부터 양당 정책위 의장 등을 더한 3대3 비공개 회담이 100분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이후 입장문을 정리하는 동안 양당 대표가 40분이란 시간 동안 독대도 가졌습니다. 결과 브리핑 전 두 대표는 독대를 마치고 국회 내에서 악수하면서 서로 다음 만남 기약했습니다. 여야 대표들 만나는 걸 보니까 시작부터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았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일합을 겨뤘죠. 원래 7분으로 정했던 모두 발언 시간 오늘 아침 10분으로 늘렸는데요.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가량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뜯어보면 한마디로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찔렀고요. 이 대표는 최근 한 대표와 이견을 보이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벌리려는 듯한 수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담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두 발언에서 서로 할 말을 다 쏟아낸 겁니다. 서로 할 말을 다 쏟아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이 한방은 뭐였습니까? 네, 정치개혁이라는 말로 이 대표 본인의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면서요, 상당히 공세적이었습니다.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하자는 발언도 사실 이 대표가 해당이 되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면책 특권 이야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무죄를 자신하실 테니 법원의 1심 재판 결과 나와도 민주당이 불복하지 말라고 공식 제안한 게 한동훈 대표 회심의 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한방에 대한 이재명 대표 한방은 뭡니까? 네, 이 대표는 한 대표 다음 순서 발언이었죠. 선공이 날아오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특권 내려놓기 할 거면 대통령도 예외를 두지 말자. 법 앞에 평등하니까 대통령의 불소추권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일 공세를 펼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니까 반국가 세력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에도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대표가 의정 갈등을 언급하면서 한 대표가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당정 이견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당과 정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한편 한 대표를 적당히 띄워주기도 하면서 대통령과의 사이를 벌리는 한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담 결과물을 좀 보자면 뭔가 통큰 합의보다는 앞으로 논의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어뒀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회담에서 뭘 얻은 겁니까?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의료개혁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5년 증원은 못 건드린다에 동의를 하면서 2026학년도 증원부터는 이 국회가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반응이 단연 관심일 것 같은데요. 다른 합의문도 보면 곳곳이 미묘합니다. 양당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기구 만들자 1번이죠. 한 대표의 민생 그리고 이 대표의 공통 공약 추진기구 서로가 원하는 걸 합의문에 두루 넣어놨습니다. 금투세 관련 2번 합의문이나 의료 사태 관련 추석 응급실 대처 등을 언급한 3번 문항도 곳곳에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서로가 원한 문구가 고루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얻을 거 얻고 면치를 해준 것도 보인다는 거죠. 약
약 40분인가요? 이 양당 대표의 비공개 회담에서 나눈 대화, 솔직히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양쪽이 합의된 내용만 공개하고 발표를 하기로 해서요.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요. 의료 사태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졌던 의정 갈등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모두 대통령에게 압박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한데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우선은 여야 대표의 회담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한 대표가 주장했던 민생 패스트트랙도 언급했는데요. 민생 정치 첫걸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말한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한 드라마 속 대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채용특혜 의혹 수사로 부친인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자신의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돌에 맞은 개구리에 자신을 빗대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피해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자 전 정부 출신 친문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습니다.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십시오. 전 사위의 취업이 어떻게 문 전 대통령의 범죄가 될 수 있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친문 의원들은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혜 씨도 어젯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 제목이 개구리인 드라마에서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는 대사 구절을 인용하고 깨진 유리창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혜 씨 전 남편이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돼 받은 2억 원 넘는 급여 등이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의심해왔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압수수색 등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렇듯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대표였던 자신의 이 아들과 며느리까지 내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문 전 대통령 측의 이 최근 행태가 몰염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배두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딸에 대한 압수수색에 야당이 반발하자 직접 나선 겁니다. 홍 시장은 SNS에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2사람을 구속하고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 진영 수백 명을 구속했다며 가족 비리 혐의 조사를 정치보복이라 하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야당 대표였던 자신에 대한 계좌 추적, 통신조회는 물론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했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분을 했습니다. 수사를 빙자해서 통신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역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보복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보복이나 과거 인사에 대한 수사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의혹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이세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 보복 맞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이번 수사,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년 넘게 수백 명 넘는 사람을 불러 괴롭히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데다 4년가량 계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시작점은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예사위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었죠. 이렇게 보면 고발부터 다혜씨 압수수색까지 4년 가까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 지난 1월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타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지난 1월이거든요. 당시 법원은 타이스타젯 실소유주가 이 전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일부러 수사를 끄는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포괄적 진술 거부권 행사로 수사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태블릿 PC 압수를 두고도 검찰과 이 민주당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SNS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초등생 손자의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했다며 반발했는데요. 전주지검은 오늘 오전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압수한 건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 PC가 아니라 문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던 다른 태블릿 PC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이라고 맞받아쳤고요. 윤 의원도 오늘 오후 완벽한 거짓이라며 압수 목록에 손자 태블릿 PC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지검은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한 적이 없고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태블릿을 압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피의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직접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문다혜 씨 부부가 타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 2천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해온 다혜 씨 부부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요.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젯 특혜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뇌물죄 피의자로 곧 소환이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이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조사 방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먼저 참고인 자격으로 다혜 씨를 불러 조사를 한 다음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도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해 뇌물죄 기소 여부를 결론낼 걸로 보입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이 사건이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면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방화범이 출입문을 잠궈버린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성인 게임장 간판이 달린 건물 입구로 남성이 들어갑니다. 곧바로 문을 걸어 잠궜고 게임장 앞에 앉아있던 남성이 아무리 흔들어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출입문 아래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길이 커지고 연기가 퍼지자 옆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아이들을 안고 급히 대피합니다. 전남 영암군에 있는 성인 게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평소 이 게임장을 자주 찾았던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른 겁니다. 불길은 약 20분 만에 잡혔지만
불을 낸 중국인 남성이 게임장 안에서 숨졌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자마자 불을 낸 것만 지금 확인된 상황이라서요. 본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남성이 게임장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이제 암암리를 해주니까 잠그고 그러고 이발을 버리고.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장현입니다.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쫓기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로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곧바로 경찰 차량이 뒤를 따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파주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사이렌을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러긴 그러더라. 사고 전 이 아파트 남성의 주거지로 경찰관 4명이 찾아왔습니다. 남성은 미성년자에게 신체 촬영 사진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성관계 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사진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8층 베란다에서 남성을 발견했는데 옆집 베란다로 넘어간 직후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119에 신고했지만 도착하기 전에 화단으로 떨어진 겁니다. 소리가 났는데 사람이 쫓아가는데 왜 낮에 경찰은 당시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접촉할 틈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성착취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로 유포된 성착취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싱크홀, 이 땅꺼짐과 도로 침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서 발생 중입니다. 서울 연희동과 강남에 이어서 종로 그리고 대구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된 하수관로가 전국 곳곳에 묻혀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이 움푹 파여 있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종로 5가역 인근에서 땅꺼짐이 발견됐습니다. 가로, 세로 40cm, 깊이 1.5m 규모입니다. 서울 연희동과 역삼동에 이어 또 집안 침하가 나타난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임시 복구를 마친 상태인데요. 추가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딴 땅꺼짐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나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디가 사실 꺼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래된 하수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구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금호강 제방 인근 도로가 1.7m 깊이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 역시 인근 하수관로가 파열돼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중 41%는 20년이 넘은 노후관들입니다. 특히 대구 73%, 서울 66%로 노후 하수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서울시는 각 하수관로에 등급을 매겨 침하 위험이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긴급 보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한 20대 말년 병장이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군부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졌습니다. 당시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고 있었다는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숨진 20대 병장 A씨가 사용하던 숙소입니다. 근무 중 불미스러운 일로 10월 말부터 후임병과 격리된 채 이곳에서 혼자 지내왔는데 격리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A 병장이 생활하던 공간은 본부대와 100m 떨어진 임시생활관으로 코로나19 당시 격리 장소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규정으로는 다른 부대로 전출돼야 하지만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있어 해당 부대에서 격리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병장이 원인 미상으로 숨졌다면서도 청장년 급사증후군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탄원서를 통해 당시 추위에 난방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침 점호를 해 확인만 했어도 살렸을 수 있었다며 군의 방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 17일씩이나 격리를 시켜놓은 것은 점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실치사의 가능성도.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관련자 징계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갔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선 노 관장에 붙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검은 돈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오래전 일인데다 추징할 방도가 없어서 환수가 힘들 거란 게 중론이었는데 이 돈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곧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속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은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렵더라도 몰수, 추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고 노태우의 비자금 904억 원이 기재된 메모도 공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전신, 선경의 그룹 성장을 도왔다고 봤습니다. 선경 300억, 맡긴 돈 등이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불법 자금 가능성이 높다며 환수를 요구했고 강민수 국세청장도 필요하다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치자금, 이런 그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은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측은 채널A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흔히 재벌 오너로 불리는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3.5%에 불과한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혹여 총수 일가가 주식을 이용한 편법을 동원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유한 주식 지분은 낮지만 계열사 등을 활용한 지배 구조는 공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은 3.5%에 불과한데 계열사 지분 등을 활용하면 총수에게 우호적인 지분 비중은 61.1%까지 커집니다. 한편 대기업 주식 지급 거래 약정 현황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총 7곳 중 하나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게 RSU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RSU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위는 올해부터 연 1회 주식 지급 거래 약정 관련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또 총수 일가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면서 엄정히 대처할 예정. 앞서 LS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지난해 지급한 주식을 올해 3월 철회한 바 있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8개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이들 회사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올해 처음 대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은 때 아닌 묘지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국립묘지 참배 장면을 이 선거 운동에 활용하자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성스러운 곳을 모독했다면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현충 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1년 미군 13명이 숨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의 모습을 캠프 측이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SNS를 통해 트럼프가 정치적 목적으로 신성한 곳을 모독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선 국립묘지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트럼프가 어겼다는 겁니다. 촬영 당시 제지하는 국립묘지 관계자들을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밀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유족들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했다며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3년 전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미군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테러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Well, okay, these people were killed by Biden as far as I'm concerned. I'm taking pictures. These are pictures with parents, etc., sisters, brothers, people that are laying in the ground right there, shouldn't be dead.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도 해리스를 향해 당신의 무능함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초대했던 것이라며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현지에선 현지 시각 10일 열리는 TV 토론회를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커피 전문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가 조만간 새로 교체됩니다. 세계 최대 업체인 만큼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이 큰데 특히 전용 비행기로 출퇴근을 할 거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이달 9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새 CEO로 취임하는 브라이언 니콜의 채용 계약서입니다. 회사 본사가 있는 시애틀로 집을 옮기지 않아도 되고 현재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파격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출퇴근은 물론이고 출장이나 업무 관련 이동 시 회사 전용기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애틀 스타벅스 본사까지 직선 거리는 약 1,609km. 편도 비행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글로벌 회사 CEO답게 전용기로 일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먼 거리를 전용기를 타고 손쉽게 움직이는 유명인들의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MZ세대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올해 2월 미식축구 선수인 남자친구의 슈퍼볼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일본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까지 8,900km 거리를 전용기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증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NN이나 가디언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니콜 CEO에 대한 파격 조건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매장용 컵을 도입해온 그간 스타벅스의 친환경 행보와 모순된다며 꼬집었습니다. 스위프트 역시 환경 운동가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She has such an opportunity to create meaningful and powerful change, but instead she's wasting that opportunity. 최근에는 부유층의 전용기 위치를 추적하고 탄소 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는 개인 SNS 계정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휴대전화를 한 손에 쥐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운전을 꽤 잘하니까 큰 문제 없겠거니 싶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 한 여성.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그재그로 휘청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청두시는 사고 일주일 전부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不得实施以手持的方式拨打或接听电话，或者是浏览电子设备。 하지만 시행 일주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청두 경찰은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在平时的生活当中，您有没有一边骑车一边还拿着手机看导航这样的习惯呢？这个看似平常的举动，有人却因此送了命。
중국 내 자전거 관련 사고는 매년 3,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모두 휴대전화에 집중하다가 상대를 들이받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드디어 해제됐습니다. 무려 38일 만입니다. 다소 선선해진 날씨에 오늘 곳곳이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은빛 전어가 가득합니다. 석쇠 위에선 전어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가을하면 집 나간 며느리도 좋아한다는 그 전어잖아요. 고소하고 맛있고. 그러니까 전어를 많이 찾죠. 가을 전어를 일찌감치 맛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툼하게 살이 오른 전어 맛에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무더위가 가시는 듯합니다. 살이 엄청 통통하고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9월이 딱 시작됐잖아요. 다음 주 정도 되면 더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지난주 시작된 전어 축제에는 이번 주말에만 3만 명 넘게 찾아 가을의 문턱을 즐겼습니다.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살랑이며 가을을 알립니다. 47일간 이어졌던 제주 북부 지역 열대야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북부 지역 최저 기온은 23.9도를 기록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도 폭염이 멈췄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38일 만에, 대전과 세종은 42일 만에 폭염특보가 어제 오후 해제됐습니다. 오늘 경기, 강원 등 일부 내륙 지역에 발령됐던 폭염주의보도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대부분 풀렸습니다. 일부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겠지만 내일 중부지방 비를 시작으로 올여름 무더위는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에이팜쇼에도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스타 셰프와 함께 우리 농산물로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전복 개구리 쌈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셰프의 설명에 따라 다진 오리고기를 넣은 타코부터 삶은 전복을 넣은 쌈밥까지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어 봅니다. 직접 만든 요리라서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오리 먹거리를 활용한다는 거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근육 발달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배워가요. 각 지역의 특산물로 이색적인 먹거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남해의 유자, 인제의 오미자를 넣은 막걸리가 인기입니다. 사과와 포도는 또 다른 주류, 와인으로 완성됩니다. 사과와 팝콘의 조합, 청국장이 들어간 과자, 토마토를 넣은 고추장도 K푸드의 새로운 변신입니다. 토마토 들어갔다 해서 처음에는 맛이 없을까, 좀 실까 이런 생각했는데 조금 더 그 텁텁한 맛도 없고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좀 가벼운 느낌의 맛이었어요. 버섯이 가죽으로 변신합니다. 버섯의 균사체를 원단에 배양하니 가죽이 되는데 상용화가 가능할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북이와 아기 돼지 등 동물들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그제부터 진행된 국내 최대 창농 귀농 박람회 에이팜쇼는 지난 3일간 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홀린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표적지 대신에 화보를 저격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 모델로 포즈를 취하면서 반전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홍란 기자입니다. 무표정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총을 겨누는 여성. 치켜드는 손끝에 꽃보다 총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 지난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입니다. 모자를 뒤로 눌러쓴 사격장 모습과 사뭇 다른데 어제 명품 브랜드 모델로 나선 패션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고 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끌었고 냉혹한 여전사 같은 모습에 단숨에 파리올림픽 최고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같이 밥을 먹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올림픽 이후 영화와 드라마, 광고 촬영 등 각종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김예지 선수는 이번 패션 화보 촬영에 응한 건 대중들이 올림픽 스타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며 자신이 매체에 많이 나올수록 사격을 떠올리실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업은 사격 선수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세계선수권과 4년 뒤 올림픽까지 매번 자신을 뛰어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에게도 총 잘 쏘는 김예지로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오늘 더위가 다소 풀렸다 싶으셨죠? 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1.6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낮았는데요. 내일은 흐린 하늘 속에 더위가 한풀 더 꺾입니다. 중부는 내일 새벽부터, 남부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의 비는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영동, 남부와 제주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제주에는 최대 3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과 광주가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남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전주 29도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폭염 수준의 강렬한 더위는 덜하겠지만 평년을 웃도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려 9년 만에 마주 앉은 여야 대표들. 신경전도 있었지만 정치 복원이라는 큰 틀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처음이자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진짜 협치의 출발점.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